해양 플랜트 연구소 정태환 국제회사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1세션 선박 온실가스 관련돼서 발표를 맡게 된 정태환입니다. 오늘 그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에 좀 저희도 좀 자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발표를 드리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마스크를 좀 벗고 좀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선박 구조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박 구조로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2002년도에 학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3년도까지 선박해양 플란트 연구소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외국에 나가서 제가 한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제가 10년 아들레이드 대학에 좀 있었고요. 아들레이드 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박사학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박이라는 이제 선박 구조 자체를 보는 이제 학문이고요. 선박의 유동 현상을 보는 유체 학문을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역학에 대해서 박사학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2번 하고 제가 노르웨이 선박해양 연구소에 가서 제가 선임연구원으로 한 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구조와 구제를 두 번 학위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선박 유체 성능에 대해서 수조에서 실험을 좀 해서 거기서 좀 경험을 쌓고 2016년에 다시 크리스로 재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는 구조하고 유체의 어떤 연성작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좀 풀어보려고 학문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들어왔는데 나라에서 좀 IMO의 대응이 좀 시급하고 IMO에 지금 변화되는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선박해양 플란트 연구소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국제회사실이 생겼고요. 국제회사실이 이제 IMO 대응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어떤 브레인으로서 좀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이제 IMO의 대략적인 흐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약간 좀 저도 해석법 학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뎁스를 어디까지 담아야 될지 몰라서 제가 좀 자료를 방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번에 좀 준비가 되면은 제가 조금 방대한 자료를 또 좀 축약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한 번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얘기는 IMO의 배출 현황,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IMO 개요부터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요약하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MO 개요는 잘 아시다시피 IMO는 지금 1950년대에 아예 우리가 처음에 모태는 사실은 이제 타이타닉호가 사고가 나면서 솔라스가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국제유가 필요하게 되면서 IMO에 이제 근간이 되었다, 이런 부분도 잘 아실 거고요. 지금 174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여기 3개 회원국인데 3개 준회원국은 마카오, 홍콩, 페루 제도 이렇게 되겠고요. NGO, 정부관기구, 비정부관기구 합해서 다양한 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총회에서는 이제 사무총장님을 배출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좀 주요한 굵직굵직한 사항을 다루고요. 이사회는 1년에 2번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요 위원회는 보시다시피 회사안전위원회 MSC부터 기술협력위원회까지 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는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총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사국으로서 11번 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고요. 저희가 2년 전에 총회에서 10연속 이사국으로 선임이 됐을 때 2번째로 많은 최다 득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위는 이제 일본이었는데 우리보다 한 표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많이 발전해오고 있는데 해운 경쟁력은 7위, 조선 경쟁력은 1위 이렇게 좀 자랑하고 있고 2015년에 임기택 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 2023년도까지 이제 임기는 확정되는 상태입니다. IMO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많은 이제 전문기관을 두고 있는데 여기 이제 크리소가 앞으로 좀 더 역할을 좀 해달라는 IMO 총장님과 해수부 장관님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회사기구 활동은 국제회사기구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 다양한 뭐 의제를 개발하든지 발언을 한다든지 뭐 기구 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행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겠습니다. 회사 협약이 이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예전까지는 MSC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컸다고 한다면 지금은 해양 환경에 대해서 협약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마폴 협약에 의거해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고만관광 기술표준, 선박평양수협약, 이중선체 안전규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만관광 기술표준은 이제 104차에서 다시 한번 다뤄짐으로써 2014년도에 IGF, ICG 코드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MSC 회사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율항 선박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율항 선박에서는 규정 분석 작업, 그러니까 선박이 도입이 되었을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돼야 되느냐에 대한 규정 분석 작업이 이제 끝났고 이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항 선박 도입을 위한 시범 운항을 위한 임시지침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개념 선박 설계 기준 GBS라고 하는데요. 골 베이스트 스탠다드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극지 안전 기술 뭐 이런 것들이 MSC에서 다루는 주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살펴보면 선박 평형수 분야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액화 연료 추진선 또는 액화 연료 캐리어에 관련된 IGF 코드, IGC 코드에 대한 논의가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제 선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을 것이냐, 이것이 선박에 미치는 영향이나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주도적으로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바이오 파울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지침으로 들어올 과정인데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선박 표현수보다 더 효과가 더 파급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냥 IMO의 개괄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관계 잘 아시다시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뭐 방대하고 다양하게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국가별 CO2 통계량을 보고 계시는데 선박에서 발생되는 특히 국제해운에서 발생되는 것은 독일에서 발생되는 뭐 782억 톤 이 정도 수준이 국제해운에서 발생되는 선수다 이렇게 어림짐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이 이제 그 파리 협정 채택에 이어서 그 2018년 4월에 이제 여기 채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비전은 온실가스 선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금세기 내에 막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이건 이제 명목적으로 어떤 거대한 화두가 되겠고요. 의욕 수준에 보시면 신조 선박은 EEDI를 이제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 이건 원래 이제 기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 30%, 또 2030년도부터는 40% 감축하겠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선박에서 발생되는 트랜스포테이션 워크당 그러니까 1톤을 1해리당 갈 때 CO2에 발생하는 양을 2008년도까지는 2008년 대비 2030년도 그러니까 2030년까지 40% 감축, 2050년까지 70% 감축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대비 2050년에 반을 줄이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도에 이제 운항하던 선박이 있었습니다. 운항하던 선박에 50%를 줄이면서 선봉량이나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 발생되는 선박은 무탄소 선박이 나와야 이걸 맞출 수 있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2008년 대비 2050년도까지 50% 감축이 현존하는 선박을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존하는 선박은 50% 줄이고 신조선은 무탄소 제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선박이 나와야 이게 맞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규제인지 아실 텐데요. 설령이 예를 들면 이제 30년 정도라고 본다면 2030년도에 발주되는 선박은 거의 무탄소 선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의혹수주 3번에 나오는 수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또 이제 뭐가 되냐면은 두 번째 내용은 이게 첩당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트랜스포테이션 워크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내용은 우리나라 선사들이 또는 이제 머스크나 대형 선사들이 자기네들 선박이 선단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선단에서 뭐 예를 들어서 70%를 못 만족시키더라도 한 60% 만족시키는 선박이 있다고 하면은 무탄소 선박을 도입을 하면은 평균에서 70%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탄소 선박을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으로 내용 그 명목상의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지금 마폴 협약은 어차피 첩당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명목상으로는 70% 단위 첩당을 감축시켜야 되는 게 맞기는 맞지만 앞으로 흐름은 대형 선사가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줄이고 무탄소 선박을 빨리 상용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여기 있다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MO 그 GHG 초기 전략이 나온 이후에 이제 2023년에 리바이즈된 완전된 이제 개정된 전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초기 전략이 확정이 되게 되고요. 그 전략을 이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축 조치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단기 조치는 2023년도까지 가는 게 되겠고 중기 조치, 장기 조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단기 조치는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겠다. 이게 2030년도까지, 2023년도까지의 단기 조치가 되겠고요. 중기 조치로는 MBM, 그 시장 기반 조치를 들어오겠다라는 게 MBM의 이제 그 중기 조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롱텀으로서 2030년도 이후에는 무탄소 선박을 개발해서 상용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전략이 첩당 얼마만큼 감축해야 되는 얘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운에서 총량을 50% 감축하겠다 얘기만 있었고 첩당은 얘기가 없었는데 IMO에서 이제 발주를 해서 외주에서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첩당 최소 85% 감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첩당 지금 단위는 이산화탄소의 85%를 감축하는 기술이나 연료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3차 GHG 스타디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3차 GHG 스타디에서는 이제 2008년도에 선박이 얼마만큼 CO2를 배출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박, 국제선박 이렇게 좀 내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이제 여러 가지로 짜봤는데 한 16개의 시나리오를 보시면 그 2050년도까지 국제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0에서 250%까지 증가하더라.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IMO 초기 전략은 만족하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4차 GHG 스타디가 작년에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HG 초기 전략을 감축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항하는 운항 효율을 최적화하든지 아니면 선체를 개선하는 유체력 각성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엔진을 바꾸든지 아니면 대체 연료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네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조선화 운항선에 좀 보시면은 신조선 같은 경우는 EEDI 개선안에 대해서 나오게 있고 운항선은 기존에 심프라는 이제 계획서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심프가 강제화될지 안 될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술적 접근에서는 EEDI처럼 현존선에도 EXI가 적용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술적 접근의 하나의 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II라는 개정으로서 운항하는 효율도 최적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접근은 EXI가 EEDI와 똑같은 포맷으로 운항선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운항하면서도 거의 지금 CII는 AER 기반으로 가는데 연간 에너지 효율 레이팅을 봐가지고 얘가 연간 효율이 좋으면 A 등급으로 가고 좋지 않으면 E 등급이나 D 등급으로 가서 퇴출시켜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접근과 운항적 접근이 선사에 지금 부담이 되는 요건으로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지금 선사에 부담이 되는 요건으로 들어와서 이것들이 좀 논의가 많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적 조치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조선에서는 조선업계가 지금 많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를 거쳐서 이제 2030년도 이후에는 죄송합니다. 30%가 아니라 40%입니다. 40% 감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LNG 추진선이나 LNG와 관련된 기술로서 대응을 좀 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선박을 어떤 식으로 감축할 수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기술적 요건에서 조금 더 나열을 좀 하면서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박의 이제 벙커링에 대해서 벙커에서 100%가 들어가면 100%다 효율로 전환이 되면 좋은데 효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로스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선체에 효율적으로 쓰이는 그 양이 연료가 100이 들어가면 10에서 20%밖에 쓰이지 못하고 다 손실이 되거나 뭐 이제 누수가 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효율을 향상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선박에서 쓰이는 벙커시유나 경유나 뭐 다양한 연료를 쓰는데 이 연료를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수소나 암모니아, 뭐 전기나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카테고리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에너지 그 소스에 대한 개념들이 있고요. 에너지 캐리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컨버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해를 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소하고 연료전지하고 배터리하고 이게 다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그 국제해운에서 어떤 연료로 갈 것 같아요? 물어보면은 저는 수소로 생각합니다. 저는 연료전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배터리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소가 연료전지로서 배터리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암모니아가 연료전지로서 배터리로 쓸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라고 해서 근원적인 어떤 에너지 소스가 이게 그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연료 추진하고 또 관계가 또 전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연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EXI가 이제 도입되게 된 배경은 EEXI가 도입되지 않으면 운항하는 선박이 오히려 더 중고선값이 좀 비쌀 수도 있고 좀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운항선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얘기를 해보면은 그 에너지 축출력 규제를 통해 가지고 선속을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회피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엔진을 바꾸든지 듀얼 퓨얼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그 EEDI나 EEXI 개선을 낮출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선박으로 개조를 해라 아니면 새로운 선박 대체를 해라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도저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니네들이 다 좀 가져와 봐라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적 조치는 출발하기 전에는 EEXI를 맞춰줘야 되고 운항하고 난 다음에는 1년간 에너지 효율을 봐서 그 에너지 효율이 좋은 선박은 계속 운항하게 해주고 효율이 안 좋은 선박은 퇴출하는 CII 개념, 운항적 개념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에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선박에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왼쪽에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항만과 연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박과 항만과 효율을 증대함으로써 선박의 그 항만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도 있고 미세먼지나 다양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AMP나 뭐 다양한 전력 공급을 통해서 선박이 정박 중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요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우조선하고 로테르담 항만하고 좀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이제 작업을 좀 많이 해보고 있고 HMM이나 다양한 선사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존선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현존선에 대한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이번 76차 MEPC에서 확정이 돼서 2023년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EXI하고 CII 개념 가이드라인이 이번 76차 어제 이제 개회가 됐고요. 17일까지 이제 MEPC 76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확정이 되면 여기 시간표에 의거해서 2023년도에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발효가 되면 2023년도에 운항하는 선박은 EEXI도 지켜야 되고 CII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6년이 되면 이 코드가 통합되는 이제 그런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선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풍력이나 뭐 다양한 이제 기술적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 요건들은
좀 다른 논외로 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IMO 온실가스 주기제적 장기적인 방향은 85% 선박당 에너지효율 규제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기반 조치는 이제 조만간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탄소 연료도 이제 들어오겠는데, 무탄소 연료는 암모니아나 이제 수소 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연료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이외에 혁신적인 조치가 이제 들어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이제 운항하는 선박 또는 이제 국제 해운 선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요약 자료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IMO 논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감축 여력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그 IMO, DMVGL 뭐 다양한 기관에서 보고서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일관성이 없고 다 다릅니다. 조금씩. 왜냐하면 이게 각국의 정부 정책 시책하고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각국의 어떤 가지고 있는 숨은 어떤 산업계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논의를 하고, 지금 저는 이제 동향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여러분들 지금 논의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018년도에 나온 2018년도쯤에 나온 보고서를 보시면은 바이오퓨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영향을 좀 보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수소나 암모니아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ITTC 2013년도 보고서에 보시면은 각각 기술적 요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DMVGL 보고서가 2019년도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로지스틱스에 대한 그 운항에서의 효율,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개선, 그 다음에 선속 감축, 그 다음에 대체 연료에 대해서 2050년도까지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MO에 대해서는 IMO는 이제 2019년도에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오퓨얼이 90%, LNG가 35%,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좀 보여줬는데, 여기 보시면 80에서 100%가 수소하고 합성연료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합성연료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성연료는 CO2를 포집해서 수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메탄올에 열려서 메탄올에 에탄올에 열려서 이제 가게 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IMO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아니면 어떤 뭐 참고자료는 참고자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표준이 돼서 이제 가야 되는 방향성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LNG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좀 대응을 좀 잘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LNG는 제한적이죠. 한 35%. 그리고 뭐 우리 오토 엔진에서 MEGI 엔진이나 이런 걸로 간다 하더라도 거의 50%까지 감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탄소 연료는 아닌데, 이제 문제는 각국이 이제 표준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벙커링 시설이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체거든요. 우리나라는 LNG나 뭐 다양한 우리 기술적 요건에 의해서 기술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국에서 벙커링해서 그 벙커링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선박이 운항할 수 있지 않는 요체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협력이나 국제표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LNG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시선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효율 개선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무탄소 선박을 개발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느냐가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연료도 정답이 될 수 없다. 항로별, 선종별, 선박의 크기별, 이렇게 다양한 연료가 다양하게 솔루션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고서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 좀 다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선박이 제일 중요한 거는 육상에서의 선박을 다는 거는요, 선박은 첫째 대형화가 돼서 실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주나 그 용선사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되고 확보돼야 되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자동차처럼 표준화가 되기 쉽지도 않은 부분이죠. 상상해 보시면 선박은
뭐 조그만 선박에서부터 다양하게 큰 선박까지 이렇게 국제 운항하는 선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표준화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료가 하나의 연료로 단일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국의 정책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소 선박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배터리 추진이나 뭐 연료전지가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 대형화될수록 수소가 연료전지로 가는 것보다 직접 분사 방식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게 이제 유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FEMC 방법하고 이제 SOFC가 이제 SOFC 같이 이제 중후장대형 선박에 사용되는 데 대한 실증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IMO에서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좀 많이 좀 되고 있는데 그 IMRB라고 이제 어떤 그 연구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양한 기술적 요건에서 솔루션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LNG를 기반으로 해서 혼소 연료를 어떤 중간에 브리징을 삼아서 결국 궁극적으로 수소나 암모니아의 무탄소 연료로 가는 방법을 뭐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소냐 암모니아냐 또 합성연료냐 이제 이런 그 무탄소 연료의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이제 포커스가 좁혀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합성연료를 개발해서 선박에 쓰는 건 좋다. 그럼 합성연료를 어디서 포집하고 연료의 어떤 근간이 되는 건 뭘로 할 거냐? 그거는 좀 정답이 좀 찾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수소를 쓰는 건 좋은데 수소가 그럼 근원적으로 수소가 어디서 오냐? LNG를 개질해서 올 거냐? 아니면 철강 회사나 이런 데서 부생 수소로 올 것이냐? 아니면은 전기 분해를 해서 오는데 그 전기 분해에서는 전기가 예를 들면 뭐 화석연료를 되는 전기가 온다면은 그거는 궁극적인 무탄소 연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애주기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린 수소냐, 그레이 수소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오케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린 수소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린 수소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쓰는 중진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더라라는 게 이제 이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수소 같은 경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소는 연료 자체는 가볍고 좋은데 선박은 연료의 이제 무게보다도 부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가압해서 액화 상태로 만들더라도 연료 탱크가 과대하게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액화 수소를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디젤하고의 에너지 발생량이 상당히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좋긴 한데 가볍긴 한데 선박에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선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페이버러블한 연료는 좀 아닐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문제는 그 차징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차징 시간이 거의 뭐 상당히 짧은 거리가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 선박은 연료전지나 배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그러니까 충전 시간의 요건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오일로 썼을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상당히 좀 몇 달 정도 이렇게 가는데 여기 지금 뭐 충전 시간이 짧은 선박 같은 경우는 단거리밖에 갈 수 없는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기술 개발도 지금 요원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LNG부터 바이오퓨얼, 수소, 암모니아, 배터리에 대한 이제 기술적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쭉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점, 단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랑하는 이제 LNG 기술에서 보면 CO2 유제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지만 녹스삭스 유제는 그나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LNG를 쓸 수 있다. 근데 2023년도에 이제 운항하는 선박의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LNG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 나라 정부나 우리 기관이나 여기 나오는 분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양수산부, 산업부, 뭐 선주협회, 그다음에 조선해양플란트협회가 이제 의뢰를 해서 저희가 GHG 감축을 위해서 뭐 중장기 로드맵을 좀 한번 마련해 봐라 해서 저희가 작년에 2020년도에 저희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제 총괄 책임자로
이 단기 조치부터 중기, 장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좀 제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좀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데 뭐 많은 내용들이 제가 뭐 다루지는 못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기 조치는 이제 기존의 선박의 에너지 효율 개선부터 LNG의 가스 추진선의 기술 개발, 중기 조치는 이제 뭐 전기 추진이나 이제 비화석 연료의 기술 개발의 기초를 토대를 닦고, 그다음에 장기 조치는 이제 뭐 무탄소 연료로 가겠다. 그리고 NBM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조선소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상당히 빨리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단기 조치, 중기 조치, 장기 조치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연구소가 이제 발간한 보고서라든지 다양한 이제 어떤 국제 동향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기술 요건을 이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MVGL 보고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뷰의 일부분일 뿐일 수 있는데 DMV 이제 GL은 빠지고 이제 DMV가 됐습니다만 DMV가 이제 이 선두 업계를 하면서 보고서가 나오면 다양한 이제 기관들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 팔로우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LNG에 대해서 어떤 LNG로 가야 되느냐 내용들이 여기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LNG는 기존의 LNG는 이제 그 화석연료로서 장점이 없고 바이오 LNG나 ELNG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LNG가 가기 위해서는 혼소로 LNG를 활용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해운 무역량이라든지 에너지 수급 전망 뭐 이런 걸 같이 다 볼 수 있는데 2050년도까지 LNG가 차지할 수 있는 게 한 41% 되지 않느냐라는 게 DMVGL 보고서가 2019년도에 있었고요. 요건 좀 다 뒤에 또 바뀝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리면 그 연료유에 대한 생애주기 평가라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요게 또 다시 이제 들어오게 돼서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연료유가 말씀드리면 연료유가 어디서 와서 얼마만큼 CO2가 그 웰에서 유점에서부터 웰에서부터 탱크까지 오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되게 되는데 같은 LNG라 하더라도 쉐일에서 발생된 쉐일 가스에서 기반된 LNG하고 중동에서 발생되는 LNG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소에 대한 근원적인 요체들, 암모니아는 또 어떻게 근원적 요체들 이게 이제 평가되는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CO2가 발생되는 양 평균을 하고 거기에 팩터를 곱해줘가지고 이제 GHG의 총량이 나오게 되는 그래 생애주기 평가를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NG 같은 경우는 라이프사이클 어세스먼트를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이제 세계 가스협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발간된 보고서에 보면 있는데요. 여기 좀 구체적인 하나하나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이건 좀 기술적 내용 때문에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가스협회에서도 생애주기 평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중국, 미국, 뭐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군소도서국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적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각국에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밑에 보시면 게팅 투 제로 코올리션이 있습니다. 무탄소 연대인데요. 무탄소 선박을 위해서 2030년도까지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덴마크가 중심이 돼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어떤 협력체가 되겠습니다. 일본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식으로 2050년도까지 총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GIA, 글로미, 뭐 율레스 프로젝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프로젝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 연대, 게팅 투 제로 코올리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그런 2030년도까지의 무탄소 선박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로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암모니아가 가장 유력한 차세대 연료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은 2050년도까지 93%가 암모니아가 될 걸로 게팅 투 제로 코올리션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팅 투 제로 코올리션에서 또 이제 이번에 P4G 때 발표한 걸 보면 이번에 그 무탄소 선박이나 이런 걸 개발할 때에 각국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면서 좋은 사업의 기회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나 사우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퓨얼이라든지 각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무탄소 선박이 기술적 우위에 있는 어떤 국가들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떨어져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기술적으로 또는 어떤 사업의 기회도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IMRB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MRB는 톤당 2불씩 걷어서 이것을 무탄소 선박을 개발하는 데 쓰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 단체가 되겠고요. 이것들이 지금 IMRB는 IMO 초기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가 있고 톤당 2불씩 걷으면은 뭐 우리나라도 한 6조 원 정도 되는데 6조 원을 한 10년 정도 무탄소 선박 개발하는 데 쓰고 이것들을 기술 이전을 군소도둑이나 개도국에 하겠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가 여기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술 개발하는 데도 들어가고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운사나 뭐 중소선사에 약간 좀 그 발언에 저희가 좀 그 리스폰스를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코스폰서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이제 기술 강국이나 해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기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책하시는 분들은 IMRB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IMRB는 기술적 개발도 기술적 개발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 표준이 IMRB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LNG 혼수로 갈 거냐, 수소로 갈 거냐, 암모니아 할 거냐. 이게 여기가 이제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돼서 여기서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여기 코스폰서로 안 들어가고 뒤에서 그냥 이제 거기서 따라가듯이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리딩하는 그룹을 따라가는 이제 그 유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IMRB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100이라는 돈을 썼을 때 70%는 선박이 실증하는 데 들어가거든요. 30%는 이미 육상에서 기술된 개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선박에서 실증하는 데 쓰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HMM이나 우리 이제 주요한 선사들은 베너핏을 받고 실증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이제 활용될 수 있을 요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사하고 해운사하고 협력을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대응해 나갈 좀 있을 부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잘 아실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선박에 대한 친환경 선박법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보급 및 촉진 기본 계획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해수부에서 발표를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확산기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가는 방향에서 비전 및 추진 체계 보시면 어떤 선박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쭉 이제 구체적인 선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산업통상부하고 산업부하고 해수부하고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형 과제를 기획했습니다. 한 9,600억 정도로 한 10년 동안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예타 산업 과정에서 조금 축소돼서 한 2,500억 정도로 이제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R&D 고려사항은 말씀드렸는데 암모니아 선박으로 가는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 좀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50년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10년 정도 좀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상당히 기술 개발이 많이 돼야 된다. 또 실증도 많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GH 4차 보고서 간단히 말씀드려요. GH 4차 보고서가 작년도 MEP 75차에서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 숨은 얘기는 LNG 선박이 증가됐기 때문에 메탄이 증가됐다. 이제 이렇게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블랙카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차 보고서와 동일하게 4차 보고서도 시나리오를 한 5개 정도 만들었는데 어떠한 시나리오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보고서는 이제 제가 따로 좀 말씀 좀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자 대체 연료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LNG나 이런 것들이 중기적 연료로 쓰일 수 있는데 중기적 연료로 사용할 시간 없다. 바로 제로 연료로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LNG나 이런 것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도 바로 무탄소 연료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4차 보고서의 숨은 내용으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 MEP 76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할 것이고 이제 17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보고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되는 내용이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회기간 작업반에서 다뤄졌습니다. 회기간 작업반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존선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 EEXI에 대한 지침서가 이제 확정이 돼서 이번에 보고가 돼서 승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운항 지표 CII, 근데 AER로 할 거냐 EUI로 할 거냐 이제 논의가 좀 많이 돼가지고 아마 좀 AER로 가게 되긴 될 건데, 그거에 대한 감축률이라든지 지침서가 이번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EEXI하고 CI에 대한 지침서가 이번에 확정이 될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뭐 연도별로 이렇게 목표를 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했던 거는, 자 GH 4차 스터디를 보더라도 메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메탄에 대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메탄은 우리가 선상에서 포지발선 이산화탄소 캡처 기술이 있기 때문에 CCS 기술로서 대응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의제문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CCS를 활용을 해서 LNG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CCS는 당분간 논의에서 제외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LNG 연료에 대해서 더 암울해지는 거죠. LNG에 대해서 메탄은 나오고 있고, 메탄에 대한 규제가 왔을 때 대응 방안은 뭐냐? 그랬을 때는 되게 좀 난감해지는 상황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토 엔진이나 에비지아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개발 기술적인 한계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이에 대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존선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는 강화될 것이고,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이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IMRB라는 부분에 참여해서 기술 개발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유도할 수 있게끔 여기 모인 분들이 좀 잘 정부나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때 좀 지지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마무리 한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선박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러는데, 이제 뭐 바뀌는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뀔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선 강국이 변하기도 하고 해운 강국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사국에 스웨덴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이 저번에 IMO에서 이사국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때 정부 대표단이. 그러면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아, 스웨덴 같은 나라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운 강국으로서 도약을 하면서 이사국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환경 규제나 자유랑 선박 규제에 대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재도약을 하느냐 침체기를 하느냐, 이런 어떤 변화와 혁명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은 지금 불확실성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협의체나 이런 데서 논의를 많이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스마트십이나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분리돼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십, 자유랑 선박,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 규제하고 환경 규제하고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환경 규제는 이제 규제적인 측면으로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스마트십이나 뭐 자유랑 선박 같은 경우는 선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건 하는 거고, 사람들 인력도 감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환경 규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고효율 친환경 선박으로 가게 되면서 협력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종별, 선박의 크기별, 항로별 뭐 이렇게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뭐 기술적 요건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드러난 기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기 선구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도입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는 안전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 안전 기준에 의거해서 선박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구는 잘하고 계시는 게 암모니아나 수소나 이런 데서 이제 기술을 좀 어떤 식으로든 저희 크리소나 뭐 다른 데하고 이제 협력을 하더라도 안전 기술 빨리빨리 마련해가지고 도입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요체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 동향은 이제 뭐 규제에 의거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장기적 대체는 저탄소 연료 LNG에서 무탄소로 이제 간다. 전환에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이제 그 내용들이었고요.
하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IMO 대응도 그렇고 지금 이 우리 전환하는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조선이나 해운은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자재 업체들이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자재 업체들이 꼭 여기에 참여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선박평행수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기술적 요건에서 기자재 업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 선사나 대형 조선소가 이제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가불관계에 의해서 기자재 업체들이 거기에 종속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이 여기에 좀 자세히 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법제도 정책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뭐 방안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떤가 싶고요. 시장 기반 조치는 여기 지금 뭐 시장 기반 조치는 금융사나 뭐 이런 어떤 여기에 좀 밝으신 분들이 와서 이것들을 좀 조정해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존선에 대한 규제는 빠르고 크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GHG 거버넌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조선 해운 기자재 이런 다양한 에너지를 포괄하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끔 어떤 뭐 과제 같은 것도 뭐 마련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얘기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친환경 선박, 자율형 선박이 분리돼서 보지 말고 이것들은 합력 하나의 요체로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 선박이 대세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을 필두로 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여기에 어떤 보조적인 협력체로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산업계에도 이익이 되고 또 주도적으로 IMO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인가 이 끝에 약간 그런 언급을 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 정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오늘 제가 예상치 못했지만 저기 서울에서 HMM 이보라 박사께서 오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HMM 하면은 또 대한민국 제1의 또 컨테이너 선사고 한데 이 HMM에서는 어떻게 온실가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한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네, 괜찮겠죠? 이상입니다. 해수부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고요. 선박을 보급하거나 활성화하는 부분은 이제 해수부가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 이제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친환경 선박 예타 사업 한 9,600으로 기획을 할 때도 산업부하고 이제 해수부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주도권 싸움이랄까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이원화된 구조가 시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 선박도 그렇고 자율화 선박도 마찬가지일 텐데 기술 개발 이제 친환경 선박의 어떤 대체 연료나 이런 기술 개발보다도 실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산업부가 이제 덩치도 크고 큰 이제 부처이긴 하지만 해수부와의 실증에 대한 부분은 좀 넘겨줘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서는 뭐 부처 간 협력이 잘 체계가 될 수 있게끔 상시 어떤 협력 체계 어떤 가동화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해당 관련된 과장급이나 사무관급이 만나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상당히 좀 발생할 수가 있는 요건들도 있고 또 문제는 관련된 이제 담당자들은 2년마다 이제 바뀌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술 전문가들이 또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 발표 자리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집단지성을 발현할 수 있는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뭐 협의체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부, 해수부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조선, 해운, 기자재,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대안이 될 수 있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두 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는 부처 간 알력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하는 데 대해서 플렉서블하게 대응하지 유연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산업부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또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주현욱 교수님 그 말씀 참 감사드리고요. 그 IMO에서 지금 주도하는 국가들은 몇 개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유럽 국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IMO에서 의제를 주도하는 나라는 특히 이제 GH를 주도하는 나라는 덴마크가 되겠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 유럽의 이제 해운 강국들이나 기술 강국들이 되겠는데요. 노르웨이가 이제 의장국이기도 하면서 GHG 관련된 협의체에 대해서 의장국이기도 하면서 리드를 잘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노르웨이가 발언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발언은 거의 덴마크하고 독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선사들의 이제 어떤 이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잘 이제 협의하면서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어떤 요체를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Getting to Zero Coalition 탄소 배출 제로 연대나 이번에 이제 피포지에서도 저희가 덴마크하고 협업을 해서 발표도 좀 같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 플랫폼이 잘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그 리딩 국가로서 함께 참여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그 조선 강국이고 해운 강국이라고 해서 꼭 한중 일만 협력 관계를 모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 유럽하고 연대를 좀 많이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럽이 암모니아를 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LNG에 대해서 암모니아로 갈 수 있게끔 혼소연료를 기술 개발을 해서 중간점 과도기를 좀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친환경 기술 개발은 실증선에 대해서 LNG를 좀 많이 활성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LNG에서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또는 LNG에서 수소로 전환되는 어떤 과도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실증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들이 유럽 국가들하고 연계를 해서 국제 표준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HMM 컨테이너 선대기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2018년부터 지금 서울의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24,000 TU 그리고 16,000 TU 선박 발주하는데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13,000 TU 선박 발주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사의 입장에서 이제 온실가스 관련된 사항을 이제 살펴보면 사실 저도 이제 IMO 활동 2010년부터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의 IMO의 관점은 온실가스를 줄이다라기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온실가스 관련해 가지고 기술적 조치, 운영적 조치 그리고 시장기반 조치를 동시에 검토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술적 조치로서의 이제 EEDI만 2013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이제 개도국이라든가 이런 저개발 국가들의 이제 반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도입 표차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기반 조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년 넘게 했지만 결국에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MEPC 72차에서 IMO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제 초기 전략을 마련을 했고 이제 그것들이 워낙 이제 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이제 발효되는 조유업류 규제 관련해 가지고 힘들게 대응을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 또 이제 또 온실가스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사실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무탄소 연료를 써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것들이 실현 가능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사에서 운영을 하는 선박들 중에서 사선과 용선의 비율을 보면 기본적으로 7대3 정도입니다. 과거에 저희 회사가 3대7 정도로 용선을 많이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7대3, 6대4 정도로 많이 줄었고 기본적으로 선주들은 선박을
건조를 하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선박을 운항할 때 들어가는 연료에 대한 부분은 용선주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이 운항할 때 실제로 어떤 연료를 쓰는지에 대해서 선주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주들이 과연 그런 향후에 무탄소 연료 선박에 대해서 관심을 둘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23년부터 발효가 되는 EEXI 그리고 CII가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EEXI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더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EDI와 EEXI를 좀 더 강화를 해야 선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도미니로 발생을 할 거라고 합니다. CII 같은 경우에는 선사가 용선주나 차트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퍼포먼스 자체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차트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탄소 연료뿐만 아니라 무탄소 연료의 전처리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후처리 방식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탄소 연료뿐만 아니라 이제 카본 캡처라든지 그리고 이걸 또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장 기반 조치라든지 탄소세 그리고 뭐 배출권 거래제 같은 부분들도 같이 고려되어서 정책적인 믹스가 도입되어야 탄소 중립에 저희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회사도 이번에 피포지 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의 의미는 제가 탄소를 전혀 배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되 그만큼 오프셋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50년에도 탄소는 배출된다. 근데 그렇지만은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에 올해 해운의 마켓이 엄청 좋습니다. 그 좋은 이유 중에 잘 아시다시피 해운의 마켓이 가장 좋은 이유가 항만에서의 정체입니다. 항만에서 정체 부분인데 이 항만에서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션 구간에 16너트로 서비스 스피드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실제 운항에서는 20너트, 22너트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박뿐만 아니라 항만도 같이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는 락인 효과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해놓으면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4,000T, 16,000T가 지금 작년 올해 나오고 있는데 그 선박들 같은 경우는 LNG 레디를 했지만 향후에 나오는 선박들은 LNG 레디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모니아 레디 이런 정도로 저희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분명히 개조에 대한 그런 요구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선박 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실적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여건으로도 선박 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더 마련되면 선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또 그 IMO 정책적 관점에서 저희가 좀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들은 거죠. 예, 그 저희는 UNFCCC에서 정의하고 있는 온실가스는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박 연료를 사용하면 3가지가 나오는데 CO2, CH4, N2가 나오지만 실제로 IMO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CO2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LNG는 CH4가 나오잖아요. CH4가 향후에 이 온실가스 범준 IMO의 내 온실가스 범준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LNG를 하고 있는 선박들은 분명히 안 좋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효과도 범위도 조속히 확정이 돼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